엔진을 조립했지만 그 공정의 정답은 갖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정답을 물으려면 돈을 내야 했고, 그래서 힘든 구조가 됐죠. 이게 면허 생산의 본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미룰 게 아니거든요. 이럴 때 조금 유연성을 발휘해야 될 거 아닐까요? 그리고 더 깊은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전본부 샤를 엑스파일의 이세환입니다. 자, 우리 육군의 신형 공격 헬기죠. LAH 미르온. 이 미르온이 지금까지 부대에 배치된 게 15대입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지금 하늘을 나를 수 있는 게 몇 대인 줄 아시나요? 단 한 대입니다. 15대 중에 14대가 엔진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땅에 묶여 있습니다. LAH 사업은요, 무려 5조 원짜리 차세대 공격 헬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첫 번째 성적표가 바로 이거죠. 언론은 이 사건을 딱 한 줄로만 정리했습니다. 한화가, 엔진 제조업체인 한화가 규정 무시를 하고서 엔진을 고무망치로 두드렸다, 이렇게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업자 잘못, 한화의 잘못,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면 참 얘기는 깔끔하죠. 하지만요, 이 깔끔함에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방산 취재를 오랫동안 했었잖아요. 근데 이걸 오래 하다 보면 이게 생기는 직업병인데요. 이렇게 얘기가 너무 매끈하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거 자체가 바로 경고등입니다. 오늘 전 그 누구의 편도 들지 않겠습니다. 엔진의 원 제작사인 프랑스 샤프란만 탓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 엔진을 면허 생산하는 한화에게 모든 걸 뒤집어 씌우지도 않겠습니다. 대신 묻겠습니다. 엔진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나? 왜 엔진이 57대가 만들어진 동안 아무도 못 막았나? 그리고 우리가 만든다던 엔진을 왜 우리 마음대로 못 고치나? 마지막으로 엔진 문제를 다 잡았다고 쳐도 이 미르온이란 헬기 지금 상태로 과연 쌓을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을 한번 짚어봐야겠습니다. 일단 팩트부터 칼같이 나누겠습니다. 지금 제일 위험한 게 뭐냐? 아주 단순하게 책임을 확정해버린 거예요. 일단 확인된 게 무엇이냐면, 면허를 받아서 조립해서 납품한 REL2L2 계열 엔진 57대를 전수조사해봤더니 그 중에서 47대, 무려 82.5%죠. 47대에서 부식이 발견됐고 38대, 66.7%입니다. 이 38대에서 균열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부위는요, 엔진 내부에 있는 디퓨저라는 그런 부품인데요. 우리나라 방사청이 4월에 이상을 인지하고 5월에 배치 기체 비행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왜 고무망치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이 디퓨저, 엔진 중에서 이 디퓨저 조립에 고무망치가 쓰였어요. 그리고 지금 원 제작사 샤프란, 그리고 라이센스 생산했던 한화, 그리고 정부기관이 공동으로 원인을 조사하고 공정을 고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까지가 언론에 나온 내용이죠. 그럼 우리가 아직 모르는 내용은 뭘까요? 부식과 균열이 같은 엔진에서 얼마나 겹쳤는지, 균열의 크기, 깊이, 위치, 그리고 그게 제작 때 생긴 건지 아니면 운영 중에 생긴 건지, 당장 엔진을 멈춰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이게 피로균열로 번질 위험이 있는지, 이런 걸 아직 우린 확실히 모릅니다. 하지만 이건 분명합니다. 엔진의 핵심 부품에서 균열이 나왔고 다수에서 반복됐던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비행 중단과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바로 이겁니다. 항공안전 원칙은 간단합니다. 위험을 증명한 다음에 세우는 계획이 아니라 위험을 배제하지 못하면 일단 중지시켜야 돼요. 비행을 중지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번 비행 중단은 과잉이 아니라 정석입니다. 우리가 이제 디퓨저 하면 이제 뭐 이렇게 냄새, 뭐 향내 나는 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꼬마는 이거 디퓨저라고 하는데, 일단 이제 이 디퓨저가 엔진에서 어떤 부품인지 좀 알아봐야 됩니다. 가스터빈 엔진은요, 공기를 빨아들여서 압축하고 이걸 연료를 섞어서 태우고 그 힘으로 터빈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헬기 엔진은 이 회전력으로 로터를 돌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 압축기에서 갓 나온 공기를요, 곧장 연소실로 넣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압축한 상태에서 갑자기 이렇게 넣어버리면 너무 이게 공기 흐름이 빠르고 거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속도를 낮추고 압력을 올려서 얌전하게 정리해 주는 게 바로 디퓨저의 역할입니다. 한마디로 디퓨저는요, 압축기와 연소실 사이의 교통 정리 장치예요. 그럼 이게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요, 해외 사례를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이 미루온 엔진 기종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가 아니라 고장의 논리가 어떤 것이냐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 참고 사례예요. 2022년 6월에 웨스트버지니아에서 옛 군용 UH-1B 휴이가 이륙 15분 만에 엔진 출력을 잃고 추락해서 안타깝게도 탑승자 6명 전원이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 연방교통안전위원회죠. 여기 NTSB의 최종 보고서를 보면요, 사고 엔진에서 배기 디퓨저와 후방 베어링 커버 그리고 2번 베어링 또한 동력 터빈 블레이드 2장이 손상된 게 확인이 됐습니다. 결론은 정비 검사를 제대로 안 해서 피로 균열이 자라도록 방치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NTSB는 이 계열 엔진 운용자한테 후방 베어링 커버하고 디퓨저 내부를 정기적으로 뜯어보고 검사하라는 안전 권고를 공식 발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이 핵심이죠, 여러분들. 디퓨저 균열이라는 건 전 세계 항공 당국이 정기적으로 뜯어봐야 하는 검사 항목으로 관리 사안을 지정해 둔 거라. 이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면 우리 미르온에서 디퓨저 균열이 무더기로 나왔을 때 기체를 세운 건요, 절대 호들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 세운 거 자체가 오히려 이게 직무유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엔진과 같은 RL 계열 사례도 있습니다. 이 호주 ATSB 보고서를 보면요, S76 헬기에 달린 RL-1S1 엔진에서 원심 디퓨저 외벽이 둘레 절반에 걸쳐 7조각으로 갈라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ATSB는요, 이 디퓨저 파일을 2차 손상으로 봤어요. 즉 1차 원인은 가스 발생기 2단 터빈 블레이드가 먼저 떨어져 나가면서 후방 배원이 붕괴된 거였고요. 디퓨저는 그 잔해를 뒤집어 쓴 피해자였다는 거죠. 이 보고서에서는 디퓨저 손상 자체는 비행 안전 우려 사항이 아니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REL 엔진의 디퓨저 자체 균열 사례는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디퓨저는 엔진의 핵심 부품인 만큼 미세 균열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숫자를 다시 보면요, 균열이 38대 66.7%, 부식이 47대 82.5%입니다. 부식이 균열보다 더 많이 나왔죠. 그런데요, 지금 모든 보도가 부식과 균열을 한 덩어리로 묶어서요, 둘 다 제조 공정에 있었던 고무망치 탓인 양 흘러보내고 있습니다. 고무망치로 쇠를 두드린다고 해서 쇠가 부식되지 않습니다. 쇠 안 녹아요. 먼저 도대체 왜 고무망치가 문제인지 들여다봐야겠습니다. 레거시 언론 등이 많이들 하는 설명이 디퓨저의 강제인 M151 소재가 충격에 약한 취송 소재라 망치로 치니까 쉽게 깨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그럴듯하죠. 그런데요, 전 이 얘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리처럼 툭툭 치면, 고무망치로 툭툭 치면 깨지는 소재를 분당 수만 번 진동하는 엔진 한복판에 쓸 리가 없어요. 만약에 이런 소재라면요, 비행 진동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팩트가 뭐냐면 이 M152 계열은요, 고온 강도도 좋고 인성도 상당한 항공용 강제입니다. 그럼 이게 왜 깨졌을까요? 저는요, 소재가 약해서가 아니라 힘이 한 점에 몰려서라고 봅니다. 이 디퓨저를 이제 엔진에 장착하는 공정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디퓨저도 그렇고 이 디퓨저가 들어가야 되는 금속 링도 둘 다 뭐예요? 금속 재질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금속 재질을 딱 끼워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깥쪽 링에다가 열을 전달해야 됩니다. 열을 가해서, 금속은 열을 받으면 팽창하잖아요. 바깥쪽 링에 열을 가해서 팽창시키고 여기에다 디퓨저를 딱 끼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 이 열을 전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열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수동 토치로, 수동 토치 있죠, 토치를 그냥 링에다가 수동 토치로 열을 전달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하면요, 이 바깥쪽 링에 고르게 열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은 팽창을 충분히 했는데 어느 한쪽은 덜 팽창했겠죠. 그러다가 넣어보니까 이게 안 맞더라. 잘 안 들어가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고무망치로 탁탁탁탁 두들겨서 넣은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되면요, 부품이 미세하게 뒤틀리게 됩니다. 여기다가 고무망치의 충격까지 더해지면요, 접합부의 한 점에 힘이 집중되겠죠. 이 힘이 집중된 것에서 바로 균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솔직히 이건요, 소재 탓이 아니라 공정 탓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레거시 언론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취성 소재라서, 깨지기 쉬운 소재라서 깨졌다, 뭐 이거 균열 같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걸 소재 핑계로 묻혀버린 거거든요. 이게 아니에요. 팩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샤프란의 자료의 공백도, 한화의 공정 설계도, 검사 누락도 전부 소재 때문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편하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틀리기 쉬운 결론입니다.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망치보다, 고무망치보다 더 이상하게 보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정상적인 열 박음 공정, 즉 두 개의 금속 소재를 열을 가해서 이렇게 결합시키는 이 공정이라면 왜 매번 망치가 필요했느냐는 겁니다. 제대로 달궜고 부품 치수가 맞으면 설계된 시간 안에 딱 들어맞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들어갔다? 그럼 멈췄어야죠. 치수 다시 재고 온도 확인하고. 그런데요, 현장에선 안 들어가는 부품을 망치로 밀어 넣는 방식이 표준처럼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7대 중에 38대 균열, 이건요, 작업자 한 명이 어느 날 실수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같은 조건이, 같은 공정이 매번 반복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샤프란의 지시사항이 아니라 새로운 공정으로 이걸 한 거라면은 양산 전에 초도품으로 검증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57대가 다 나온 뒤에야 발견된 겁니다. 그렇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망치질 균열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부식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충격은 균열의 책임이 있죠. 그런데 부식은 뭐예요? 화학이에요. 한마디로 엔진의 이런 디퓨저 부분에 세촉, 건조, 방청, 보관, 이런 게 맞물리는 현상입니다. 그럼 부식은 왜 났을까요? 취재를 정확히 보면요, 세 가지가 겹칩니다. 첫 번째, 한화가 조립 후 세척할 때 원 제작사 샤프란과 다른 방식을 썼고요. 두 번째는 세척한 뒤 수분을 충분히 안 말린 채로 납품이 진행됐습니다. 그러니까 디퓨저 내부의 고온 고압 환경에서 잔류 수분이 조기 부식을 일으킨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게 제일 좀 제가 이해하기 힘든 건데, 원래 이런 부품에는 부식 방지제를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우리나라 환경부 승인 문제 때문에 이 부식 방지제를 바르지 않았습니다. 이 세 번째를 한번 곱씹어 봐야 합니다. 녹슬지 말라고 바르는 방지제를 환경 규제 승인 절차가 아직 안 끝나서 못 발랐다는 겁니다. 부식은요, 여러분들, 한마디로 세척 공정의 문제고요, 건조 관리의 문제고, 마지막으로 행정 절차에 막힌 코팅의 문제였습니다. 이건 단일 작업 실수가 아니라 최소 두세 군데에서 품질 장벽이 동시에 생긴 그런 사건이죠. 게다가 디퓨저 소재로 거론되는 M152라는 이런 소재는, 이 강재는요, 원래 내식성을 고려한 마르텐사이트계 스테인리스 강입니다. 쉽게 말해서 녹 덜 슬게 고르고 고른 그런 소재예요. 웬만하면 녹 슬지 말라고. 그런데 이런 소재에서 82.5%가 부식됐다면 쇠니까 녹슬었지로 넘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장 경계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인데요. 부식과 균열을 안 가르고 전부 고무망치 하나로 퉁쳐서 끝내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균열하고 부식은 따로 잡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여기에 당연히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같은 샤프란의 아리엘 계열 엔진이요, 외국 헬기에도 이미 수백 대가 들어가 있고 지금 이 수백 대가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우리 미론에서만 이런 사달이 났느냐?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EC15나 H15 같은 원래가 우리가 요 계열을 에어버스한테서 우리가 라이센스를 사서 우리가 이걸 이제 미론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에어버스 헬기가 같은 REL 계열 엔진을 달고 전 세계에서 운용 중인데 디퓨저 균열로 인한 정비 지령이나 사고 기록이 공개된 게 없습니다. 2022년에 EC15 한 대가 추락한 적이 있는데 이건 아일랜드 당국이 조사를 해봤는데 밝힌 게 뭐냐면은 조종실 안에 보조 배터리가 갑자기 나가면서 조종관을 걸어 잠근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엔진하고는 무관한 그런 거죠. 다시 말해서 중요한 건 REL 엔진의 설계 결함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면허 생산하는 과정에 생긴 생산 기원의 문제란 얘기죠.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책임의 무게 중심이 엔진을 잘못 설계한 프랑스가 아니라 엔진을 조립한 우리 공정과 그 공정을 통제한 계약 구조로 옮겨오기 때문입니다. 2016년에 샤프란이 한화에 REL2L2 엔진의 면허 생산과 정비의 전권을 줍니다. 주요 부품 제조부터 최종 조립, 시운점, 납품까지 한화가 도맡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 면허 생산이라는 게 함정이 있습니다. 원 제작사가 정비 교범, 제대로 된 정비 교범을 줘야 돼요. 그런데 원 제작사가 정비 교범에 안 적어 놓은 검사 항목은요, 면허 생산 업체가 마음대로 추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가 정해준 레시피 밖으로 나가지 마라. 이게 기본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샤프란이요, 이 디퓨저의 조립 후에 균열 검사 항목을 교범에 안 넣어놨어요. 이건 오히려 한화가 자체적으로 넣어놨는데 이게 신의 한 수가 됩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겉으로 우리가 미로는 뭐라고 그래요? 국산 헬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뜨겁게 빠르게 도는 이런 엔진에서 우리는 어떤 정비에 대한 정답을, 조립에 대한 정답을 받지 못한 거예요. 이게 오늘의 두 번째 핵심입니다.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자, 제가 분명 말씀드렸죠. 책임을 어느 한쪽에 몰지 않겠다고. 그러면 하나하나 따져봐야 됩니다. 먼저 원 제작사의 샤프란은 무슨 실수를 했을까요? 자, 분명히 우리한테 정비 조립의 모든 전권을 다 줬습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면허 생산 업체한테 똑같은 품질을 뽑으려고 하면 결과 도면만, 그러니까 도면만 우리한테 휙 던지면 안 됩니다. 이 결과를 만드는 핵심 공정 조건과 하지 말아야 할 것까지 함께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한테 줘야 돼요.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샤프란의 어떤 그 조립 그 매뉴얼에 보면요, 디퓨저를 사람이 토치로 가열한 뒤에 조립하라는 그런 수준의 설명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 그럼 토치로 했는데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럼 토치를 하라고 했잖아. 아닙니다. 만약에 이렇게 토치로 하라고 할 것 같으면 그냥 토치로 이렇게 해라, 이게 아니라 토치로 어떻게 해야 하며 정확한 목표 온도나 가열 상태의 정의가 나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게 전부 다 빠져 있었습니다. 몇 도 이런 것도 안 나와. 기본적으로 몇 도까지 가열해야 돼 이런 게 없었고 그냥 토치로 대충 해가지고 늘린 다음에 껴넣어 이렇게 돼 있었어요. 굉장히 어처구니 없죠. 현대 최첨단 설비에 맞는, 특히 엔진이 얼마나 정밀기계예요. 여기에 걸맞는 작업 지시서 매뉴얼 자체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러프하게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작업 지시를 하면 안 됩니다. 이걸 줘놓고서 우리는 할 거 다 했다? 어불성설입니다. 직무유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 일이 있자마자 샤프란한테 얘기하니까 샤프란이 2주 만에 득달같이 날라왔습니다. 한 달 후에 오는 게 프랑스 사람들의, 프랑스 업체들의 아주 특징이에요. 근데 뭐예요? 2주 만에 왔어요. 2주 만에 와서 꼼꼼하게 살펴보고서 인정합니다. 뭐라고 인정했냐? 샤프란도 우리의 작업 지시서가 불충분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일단 샤프란이 뭘 잘못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한화입니다. 샤프란이 이걸 인정했다고 한화의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매뉴얼이 불명확하다면 작업을 멈추고 물어봤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몇 도까지 해야 돼요? 이렇게. 왜냐? 안전 핵심 부품이 정상 조립이 안 되는데 자체적으로 이걸 뭐예요? 물어보지도 않고 고무망치로 껴넣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당연히 부품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물어봤었어야 돼요. 하나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도면 요구사항대로 했고 별도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요. 저는 조금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바로 여기서 조금 더 무겁게 질문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라이센스 면허를 따와서 사와서 공정대로 만들 권한이 있다는 것과 그 공정이 옳았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어버립니다. 만약에 한화 말대로 승인이 필요 없었다면요. 오히려 그 안전성을 한화 스스로 더 확실히 증명했어야 되죠. 권한이 커지면 책임도 커집니다. 다만 작업자를 희생양 삼는 것은 전 반대입니다. 작업자는요. 주어진 지시서대로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 이게 토치로 안 되니까 고무망치라는 새로운 작업 지시서를 내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망치를 든 손보다 그 망치를 들도록 공정을 짜고 승인한 체계를 봐야 합니다. 항공사고에서 제일 쉬운 결론이 뭐냐면 작업자의 부주의입니다. 제일 비싼 사고는요. 대개 작업자가 규정대로 했는데 그 규정이 틀렸을 때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업자를 몰아가서는 안 돼요. 마지막으로 지적해야 될 건 뭐냐면 방사청과 품질기관입니다. 양산 공정 적격성은요. 누가 받는지, 원 제작사 공정과 국내 공정의 차이는 누가 검토했는지, 그리고 초도품에서 디퓨저 레벨을 왜 안 받는지. 검사는요. 분량을 골라내는 마지막 그물이고요. 공정관리는 분량을 안 만드는 첫 번째 방벽입니다. 이번엔요. 마지막 그물은 뒤늦게나마 작동했는데 첫 방벽에서 제대로 작동을 못한 거죠. 그리고 이 사건에서 제일 안 알려진 그런데 제일 중요한 구조가 하나 있습니다. 한화가요. 샤프란에 기술 문의를 할 때마다 돈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면허 생산에서요. 기술 지원에 돈을 받는 것 자체는 드문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안전과 직결된 질문까지 건볼 비용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그 질문을 할 때 망설이게 되는 구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할 때마다 돈을 내는 계약은요. 사실상 질문을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세한 해결책은 안 가르쳐 주는데 묻자니 돈은 들고 효과는 낮으니까 현장에서 어떻게 자체 해결한다. 이렇게 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현장에서의 그냥 실수로 몰아가기에는 너무 이런 구조를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한화를 위해 한 가지는 분명하게 얘기하겠습니다. 한화는요. 샤프란이 하라고도 안 한 확대경 검사를 자체적으로 도입해서 이익 결함을 찾아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원래 샤프란에서는 별도의 검사 공정을 넣지 않았는데 한화는 여기에 별도의 검사 시스템을 넣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디퓨저 균열은요. 사실 눈으로는 안 보입니다. 눈으로는 절대 안 보여요. 절대 안 보이는데 어떻게 했냐? 미세 확대경을 넣었어요. 우리 미세 확대경을 넣어서 아주 꼼꼼하게 검수를 했고 그 검수 과정에서 아주 실제로 사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균열을 발견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체적인 확대경 검사를 통해서 이 결함을 한화가 잡아낸 거예요. 그리고 이 이후에 한화의 조치도 굉장히 신속했습니다. 수동 토치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바깥쪽 링에 열을 정밀하게 골고루 전달할 수 있는 전기 가열로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면허 생산 규정에 없던 조립 전후 검사 절차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한화의 망치가 직접 원인이었다와 한화가 아니었으면 못 잡고 그대로 날았을 것이다. 이거 두 개를 동시에 우리가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원 제작사인 프랑스의 샤프란이 제대로 된 매뉴얼을 안 줬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올 초에 있었던 안타까운 사고 하나를 말씀드려야 됩니다. 올 2월 9일이었죠. 비상 절차 훈련을 하던 우리 육군의 AH-1S 코브라 헬기 한 대가 하천으로 추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조종사 정상근 준이하고 부조종사 장선 준이 두 분이 모두 안타깝게 순직을 하셨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다시 한번 두 분의 명복을 빕니다. 제가 분명히 선을 긋겠습니다. 이 추락 사건이 우리 미르원 엔진 문제과 관련은 없습니다. 다만
이 2월 9일에 있었던 사건이 우리한테 보여준 게 있죠. 우리 육군의 코브라가 1988년부터 시작해서 총 70여 대가 도입되었는데요. 현재 대부분 기령이 40년이 넘어갑니다. 미 육군 같은 경우에는요, 이 코브라를 이미 2001년에 모두 퇴역시켰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도 청년 조종사들을 여기에 태우고 있습니다. 계획상은 2028년부터 순차 퇴역이고요. 2031년에 완전 퇴역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노후기체가 사람을 위협하는 단계에 들어선 거죠. 다시 말해서 대체 전력 확보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체 전력을 만들려고 했던 게 바로 뭐예요? 미르온이에요. 2024년 12월 카이 사천 공장에서 양산 1호기를 납품하면서 우리 미르온의 전력화가 시작됩니다. 2031년까지 160여 대를 채울 계획이었죠. 늙은 코브라를 내보내고 이제 미르온이 자리를 메우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 미르온의 생산이 멈춰버린 겁니다. 늙은 코브라는 사람을 잃게 만들었고요. 이 코브라를 대신할 미르온은 15대 중에 14대가 땅에 묶여 있습니다. 이게 헬기 한 대가 늦게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한 세대의 조종사 양성과 전력 교체가 통째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형 헬기는요, 여러분들 납품한다고 그날 전투력이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교관이 먼저 기종 전환하고 그 교관이 후속 파일럿들을 양성하고 정비사 교육하고 부대가 새 작전 전차를 익혀야 합니다. 이런 지난한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생산이 두세 달 밀리면 현장에선 반년, 1년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게 사실 답이 참 곤란한 게 이게 멈출 수도 없고 밀어붙일 수도 없거든요. 지금 당장은. 그렇죠? 멈출 수 없는 이유는 분명하죠. 코브라가 지금 위험하고 카이 그러니까 체계 통합 업체는 카이 입장에서는 2차 양산 계약만 1조 4천억 원 규모인데 이게 지금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말해서 사업 자체를 멈춰 세울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 상태로 놔둘 수도 없죠. 그래서요, 저는 단계적으로 미르온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먼저 엔진 문제. 샤프란의 공식 감사 결과를 우리가 확인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균열난 기체는 디퓨저를 전수 교체하고 창원 공장의 이 열박음 공정, 이제 결합 공정, 이 공정을 샤프란과 협의해서 온도 관리 절차까지 다시 못 받고 납품 전 균열 검사 항목을 신설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식 방지에는요, 이게 9월에나 환경부 승인이 난다는데 좀 앞당겨야죠. 그래서 신규 디퓨저부터 즉시 적용해야 됩니다. 왜 이런 거에 좀 나 진짜 미쳐버리겠네. 또 하나, 그리고 비행 재개 기준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날짜를 먼저 정하고 시험을 거기에 맞추면 절대 안 됩니다.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날짜를 정해야 되죠. 전력화 일정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발표가 이게 목표가 되버리면요, 우리 또 뭐예요? 야, 저 날짜에 맞춰. 이거 실수 반복할 수 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철저하게 하자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수출 얘기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카이는요, 이 미르온 계열을 내수 400대에 수출 600대, 즉 1000대 이상을 팔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중동의 모 국가 형님들이 굉장히 미르온에 관심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몇 년째 나오고 있었죠. 그런데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수출은 시기상조죠. 15대 중 14대가 균열인 기체를 수출했다가 외국 현장에서 더 큰 문제가 터지면 이건 미르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잘 팔고 있는 K방산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FA-50, K9, 천무가 쌓아 올린 이 K방산 전체의 신뢰가 한 번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수출의 진짜 관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정비 주권이죠. 핵심 부품을 고장 날 때마다 프랑스로 보내야 하는 구조라면요, 그걸 사는 나라 입장에서도 정비 주권이 없는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를 꺼리겠죠. 구매를 당연히 꺼리겠죠. 그러니까 국내에서 충분히 운용을 해서 결합 목록을 정리하고 신뢰성 데이터를 쌓는 게 먼저 순서입니다. 국내 전력화를 완성하고 성능을 개량한 다음에 이 다음에 수출을 해야 됩니다.
이번 사건의 구조는 우리가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고무망치 하나지만 그건 마지막에 어떤 하나의 동작이었다. 목표 온도가 없는 작업 지시, 그걸 묻는데 돈이 드는 계약, 그리고 멈추지 못한 현장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그나마 하나는 새로운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서 이거를 잡아낼 수 있었죠. 이거는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또한 제가 오늘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요, 뭐냐면 균열과 부식은 다르다는 거죠. 균열은 조립 공정에서, 부식은 세척과 건조 그리고 못 바른 방지제에서 나왔습니다. 일단 전기 가열로는요, 균열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부식은 아직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공정 바꿨으니까 끝! 이렇게 나오는 건 절반만 성공입니다. 나머지 절반, 이 부식에 대한 이 환경부 스닝, 이게 좀 빠르게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좀 우리가 지켜봐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미룰 게 아니거든요. 이럴 때 조금 유연성을 발휘해야 될 거 아닐까요? 왜 이게 지금 이렇게 유연성을 발휘할 이유가 없는 건지 전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엔진을 조립했지만 그 공정의 정답은 갖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정답을 물으려면 돈을 내야 했고, 그래서 힘든 구조가 됐죠. 이게 면허 생산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이제 무기 만들었을 때 국산화율 뭐 70%, 80%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옵니다. 우리 KF-21 만들 때 국산화 65%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요, 숫자는요, 여기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진짜로 따져야 될 건 뭐냐면 결정권이에요. 결함이 났을 때 우리가 원인을 밝힐 수 있는가, 우리가 공정을 바꿀 수 있는가, 그리고 안전 여부를 우리 데이터로 판정할 수 있는가. 이번에 이 세 가지를 우리는 프랑스한테 맡겨두고 있었습니다. 국산화율이라는 건 결국 우리가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결정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결국은 엔진의 국산화겠죠. 솔직히 말해서 더러우면 기술 개발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방산 후발주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어요. 압축 성장했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뭐예요? 벤치마킹하고 라이센스 면허 얻어서, 그러면서 우리가 뭐예요? 그걸 굴리면서 우리가 조립하는 노하우도 습득해야 했었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방산 선진국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요, 이제 기술적 종속을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K방산이 꼽힐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모든 무기 개발은요, 트라이얼 앤 에러, 즉 시행착오의 지난한 과정입니다. 이걸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 여러분들, F-35는요, 이번에 미국과 이란 전쟁에서 그렇게 탁월한 성능을 보였던 F-35는요, 아직도 개량 중이에요. 쟤는 F-35는 아직도 지금 소프트웨어 수정해야 되고, 가끔은 뭐 레이더 안 들어와서 레이더가 없는 비행기예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얘네는 아직도 이래요. 우리는 그나마 굉장히 나은 거예요. 왜? 우리는 보는 눈이, 국민들이 보는 눈이 굉장히 날카롭거든.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께서는 예를 들어서 방산, 우리 무기 시스템에 뭐가 하나 결함이 발견됐다, 그러면 먼저 나오는 말이 뭐, 아, 저거 방산 비리네, 아, 나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아니에요. 이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셔야 되느냐, 전 이렇게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나, 이거를 아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작전본부 샤레 엑스파일이 항상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 보시고 난 다음에 이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여러분들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역시 이것도 저희 작전본부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 이런 방산 무기들, 우리 방산 물자들은 항상 시행착오를 겪는 것, 이런 시행착오를 안 겪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이런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를 위해선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성원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K방산에 다시 한번 이 기회를 빌어서, 때로는 따끔하게 질책도 해주지만 질책한다고 해서 자식 버려요? 아니잖아요. 따끔하게 혼낼 때는 혼내고 다시 한번 따뜻하게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 K방산 더 발전할 겁니다. 지금
지금 우리가 발전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 예전, 만약에 여러분들 이게 진짜 비리였잖아요. 이게 진짜 비리였으면 이거 언론에도 안 나와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고 난 다음에 만약 사고 난 다음에 야, 샤프란 저놈들이 나쁜 놈인데 그렇게 막 법정 공부하고 막 10년, 20년 가고 그러면 돼.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언론에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발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꼭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작전본부 샤르 엑스파일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